아프리카의 신비의 장소 사하라의 눈편에서는 플라톤이 말한 사라진 제국 아틀란티스가 신비주의자들에 의하여 모리타니아에 있는 리차트 구조라는 주장과 그 장소를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우선 플라톤이 기술한 아틀란티스와 사하라의 눈으로 알려진 리차트 구조의 형태가 비슷하고, 두 번째는 아틀란티스와 연결시킬 수 있는 아틀라스 산맥이 알제리에 남아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세상 끝에 박았다는 기둥으로 알려진 장소가 지브랄터와 모로코 북쪽 산에 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비주의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존재했던 시기 이곳 리차트 구조 주변은 거대한 호수였고 당시는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플라톤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가 9000년 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기원전 348년까지 살았으니 지금으로부터 11,400년 전에 사라진 셈입니다. 아프리카의 신비의 장소 사하라의 눈편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서아프리카 지리와 사하라의 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문명의 흔적에 대한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아슈리안 돌도끼 외에는 사람이 살았던 어떠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아틀란티스라는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사라졌다고 하는 시기에 사하라와 리차트 구조 주변은 사막이 아니라 초목과 풀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 사하라는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던 6000년에서 500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하라가 다시 사막으로 변하던 시기 세계 여러 곳이 건조해지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이때는 세계 곳곳에서 대홍수 전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고왕국,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제국, 양쯔강 하류의 양주 문화가 붕괴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의 초원에서 인도 유럽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인도로 이주했던 시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사하라가 숲과 풀로 가득 찬 초원이었다는 증거와 리차트 구조 주변에서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를 위성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하라가 녹색으로 변해하던 시기는 약 14,600년에서 14,500년 사이입니다. 고기후학의 발달로 연대 추정의 오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려면 마지막 최종 빙하 극대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ast Glacial Maximum이라고 하고 흔히 줄여서 LGM이라고 합니다. LGM이 끝나고 따뜻해지면서 인류는 지난 20만 년 동안 발전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빙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빙하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4기 빙하기 홀로세 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홀로세란 빙하가 완전히 녹고 따뜻해져 현재의 기온이 유지되는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일컫는 지질시대입니다. LGM은 33,000년 전에 시작하여 26,000년에서 2만 년 사이에 빙하가 극대화됩니다. LGM 시기 사하라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사막이었습니다. LGM 이후 지구의 기온은 조금씩 올라가다가 16,000년 갑자기 추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린랜드의 대기 온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온이 14,600년에서 14,500년 사이에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사하라에 비가 많이 내렸고 빙하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었던 땅에 초록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하라가 녹색이었던 시기를 아프리카 수분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프리칸 휴미드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기원전 4000년과 3000년 사이의 사하라는 다시 건조해져 사막으로 바뀝니다. 그린 사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사막을 버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해 이 지역 문명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16,000년경 기후가 내려갔던 사건을 고기후학자들은 하이니 이벤트라고 하고 14,600년경 다시 온도가 올라간 사건을 벨링 알레레드 온난기라고 하는데 빙하의 급격한 후퇴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때 해수면은 몇 미터나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급격히 바닷물이 늘어났던 시기를 융빙기 1A라고 하는데 LGM 때 지금보다 120m 낮았던 해수면이 40m 정도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80m 낮은 수준까지 바닷물이 차올랐습니다. LGM 시기 인도네시아 앞바다 순다 대륙붕은 드러나 있었고 이 땅을 순다랜드라고 합니다. 순다랜드는 동아시아와 호주로 인류가 이동했던 분기점 역할을 했던 땅입니다. 그 땅이 이제 14,500년경부터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서해도 깊은 곳이 최대 85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LGM 시기에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40m 올라갔던 14,500년경 서해안 80m 이하 지역에 다시 바닷물이 들어와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하라가 갑자기 녹색으로 변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 이론을 알아볼까요? 당시 북반구에는 지금의 그린랜드보다 훨씬 큰 빙상이 있었습니다. 북미 대륙을 덮고 있었던 빙상이 있었는데 이를 로렌타이드 빙상이라고 하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영국까지 걸쳐 있던 빙상을 페노스칸디아 빙상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에서도 빙상이 있었습니다. 이 페노스칸디아 빙상과 시베리아 빙상을 합쳐 북유럽 빙상이라고 합니다. 로렌타이드 빙상과 북유럽 빙상이 녹으면서 대서양으로 흘러들어오고 이로 인해 대서양의 바닷물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온도가 다시 서서히 내려가는데 이 시기를 벨링 알레레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290년에서 1170년 사이 북반구 온도가 갑작스럽게 내려가는데 이 시기를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합니다. 오데호 주변에는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 지금보다 훨씬 컸던 아가시스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빙상의 얼음벽이 이 호수에 물을 가두고 있었는데 이 둑이 무너지면서 아가시스호의 물이 허드슨만으로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사건으로 북미 대륙의 연평균 온도가 3도 내려갔고 유럽에서는 연평균 온도가 2에서 6도 내려갑니다. 그린랜드에서는 최대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약 1000년간 다시 빙하기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영거 드라이아스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랜드 빙상이 다 녹는다면 어쩌면 북반구의 온도가 다시 내려가 소빙하기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추워진 이유는 대서양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고 차가워져 지구의 3000m 이하에서 흐르는 해양 심층수의 에너지 전달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남극에서 출발한 차가운 물이 적도까지 오는 동안 표층수로 변하고 북상하면서 덮여지는데 이때 이 에너지를 북반구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북극해의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그린랜드 근처에서 다시 3000m 이상 아래로 내려가 흐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달 체계를 여렴순환이라고 하였고 요즘은 대서양 경도순환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은 차가운 물이 대량으로 대서양으로 흘러들어와 염도가 낮아졌고 3,000m 아래의 해저까지 표충수가 다다르지 못하게 하여 해저 심충수의 에너지 전달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빙하기와 기후변화가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영거 드라이 아이스기의 이러한 지구 해양 에너지 전달 체계의 변화는 서아프리카에서 온난화를 야기시킵니다. 서아프리카 몬순이 갑자기 강해졌고 적도 대서양에서 서아프리카로의 수분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북대서양과 지중해에서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으로의 수분 유입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아프리카 수분 기간에 북반구에서 여름 동안 일사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구는 팽이처럼 까딱까딱거리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를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이때 북반구의 여름은 태양으로부터 최대의 일사량을 받습니다. 11,000년부터 10,000년 전 여름 지구는 근일점을 통과했고, 이때 태양 복사량이 8% 증가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 몬순이 더 강해졌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적도 수렴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 사하라에 비를 쏟아 부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하라의 강수량이 증가한 세 번째 요인으로 알베도 피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알베도란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얼음이나 눈은 매우 반사성이 높기 때문에 바닷물이나 다른 육지 표면보다 훨씬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우주로 반사합니다. 사하라가 점차 그린으로 바뀌면서 태양빛을 흡수하는 양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몬순이 더 강해졌다는 이론입니다. 빙하기 때보다 사하라에서 발생하던 황사의 발생량이 감소했고, 먼지가 흡수하거나 반사했던 빛의 양이 줄어들어 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증가시켰다고 봅니다. 사하라로의 수분 증가 유입의 네 번째 요인으로 적도 수렴대의 이동을 들고 있습니다. 적도 수렴대는 바람이 없는 적도 무풍대 혹은 적도 우림대로 알려져 있는 적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띠 형태의 저기압대를 말합니다. 1월 남쪽에 있던 적도 수렴대가 7월이면 북상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마도 이 적도 수렴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 중위도에서 덮여진 공기는 열대 수렴대를 북쪽으로 5에서 7도 이동시켰고, 차가워진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만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의 강수량 변화가 그린 사하라를 촉진시켰다는 이론입니다. 아프리카 수분 기간 동안 동아프리카에서의 건기의 강수량이 증가했고, 계절성이 감소하여 대서양과 인도양으로부터 사하라로 수분 유입이 증가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기후학자들은 콩고 대기 경계의 변화도 열대 수렴대를 위로 밀어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콩고 대기 경계는 콩고 열대 우림을 포함하는 습한 열대 기단과 더 북쪽에 있는 건조한 아열대 기단 사이의 경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수분기에 북아프리카 대기압은 낮았고, 이로 인해 더 강한 서풍이 불어 콩고 대기 경계가 동쪽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대서양의 습한 공기가 동아프리카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하라는 초원으로 변했고, 만년에서 8,00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수분기 사하라에는 메가 호수들이 있었습니다. 차드 호수가 대표적입니다. 차드 호수는 지금보다 몇 배 컸습니다. 또 지금은 사막이지만 아라비아의 페잔 분지도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페잔은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오아시스가 있는 사하라 무역의 거점이었던 곳입니다. 사하라 서쪽에는 마그레브스이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 말리와 알제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마그레브스에는 사하라에 눈이 있는 위치와 운석이 떨어져 있던 자리에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5,000년 전까지 알제리 남부 아틀라스 산맥과 호가루 고원에서 발원하여 사하라를 가로질러 흘렀던 고대 타만 라세트 강이 일본 궤도 위성 시스템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집트 서북쪽 카타라 저지대도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카타라 저지대에서는 아직도 해수면보다 80m 낮은 곳이 존재합니다.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전에 이곳도 사람들에게는 살기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하라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하기 전까지 풍부한 물이 있었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좋은 초지도 많았습니다. 사하라의 인구는 아프리카 수뷴기 동안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기대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